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오늘 로투데이 스페셜에서는 이른바 먹튀 사태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머지포인트 얘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해 지난 23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머지포인트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일주일 사이 4배가량 폭증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이 분쟁 조정 신청에서 나아가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관련 내용 리포트로 함께 보시죠. 이른바 먹튀 사태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일주일 사이 4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은 궁여지책으로 정부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정부기관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입니다. 박아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이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아 오늘 공개한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누적 접수 건수입니다. 지난 19일 기준 992건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249건보다 약 4배가량 폭증했습니다. 머지포인트는 핀테크 분야 벤처기업을 표방한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할인 플랫폼으로 20% 할인된 가격의 상품권을 지급해 성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 개 제휴 가맹점에서 포인트 선불 구매 시 20% 할인을 제공받고 현금처럼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는 편리함이 소비자들을 사로잡은 겁니다. 지난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후 입소문을 타면서 가입자 100만 명, 일일 평균 접속자가 20만 명에 달하기도 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던 지난 11일 머지포인트가 축소 운영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머지포인트 먹튀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 등록 없이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머지플러스에 뒤늦게 제동을 걸자 머지플러스가 서비스를 대폭 축소한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대거 환불을 요청하고 나섰고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는 4분기 내 순차적으로 환불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법적인 절차를 빠르게 해소해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상황. 머지포인트 사기 환불 피해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명 머사모에는 약 4만 3천여 명의 회원들이 가입해 있고 매일 수십 개의 피해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머지포인트 사태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소비자 정책의 총괄 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머지포인트 사태를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전자상거래법과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지만 제재가 필요한 지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입니다. 게다가 머지플러스가 미등록 업체라는 이유로 금융감독원마저도 뒷짐을 지고 있어 피해자들은 더욱 궁지에 몰리는 형국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머지 사태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론 입법, 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맡긴 선불 충전금은 명백히 예금 성격을 띠지만 현행법엔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해 국회엔 선불 충전금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정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긴 하지만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정금법 개정안의 경우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머지플러스와 같이 미등록 업체의 피해까지 예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개정안이 현재 현행안보다 조금 더 개선된 게 있기는 해도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법이 실무와 그다음에 이용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느냐의 문제지 그냥 라이센스 자체를 받지 않고 업무를 할 경우에는 법 개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결국 머지포인트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에 머사모는 현재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포인트 구매액을 전액 환불받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데 현재 소송 참여 희망 인원은 2,000명 이상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 9월 내 집단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특히 머사모는 머지플러스와 연계 이벤트를 펼친 금융사나 판매를 중개한 이커머스 업체도 소송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에는 이벤트를 진행한 토스, 하나멤버스, 페이코 등이, 머지 포인트 판매를 중개한 이커머스에는 티몬, 지마켓, 11번가, 위메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머지 포인트의 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업체가 적절한 라이센스와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신뢰를 하고 이용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머지 포인트 역시 그러한 점에 대해서 별도의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좀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머지 포인트의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률방송 박아림입니다. 지난 23일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5월 기소 후 석 달 만인데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 이 고검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출국 금지 자체에도 개입하지 않았고 수사에 외압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하는데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5월 기소 후 석 달 만인데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 이 고검장은 법정에 출석하진 않았지만 이 고검장 측 변호인과 검찰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일단 이 고검장 측은 출국 금지 자체에도 개입하지 않았고 수사에 외압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하는데 재판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현장에 김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6분 5명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변호인단이 재판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옵니다. 김학의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 고검장의 첫 재판이다 보니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지만 공판 준비 기일인 만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취재진 앞에선 이 고검장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의견을 밝히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서 특히나 현직 공직자를 변호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세하게 이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의견을 밝히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공소장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저희의 생각은 공소사실의 구성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 이 고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불법 혐의를 포착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기소된 직후부터 이 고검장 측은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일단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이 고검장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 관여를 했느냐, 수사 무마 부분에 관해서 직권을 남용했냐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이 고검장의 변호인 박재영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에 피고인이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의 전제부터 문제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초 출국 금지에 관여를 하지 않았으니 직권남용도 할 수가 없다는 게 이 고검장 측의 주장입니다. 만약에 전제 사실이 진짜 진실이면 이성윤 고검장님을 이 사건으로 기소를 했을까요? 그 전제 사실에 해당하는 불법 출금 부분으로 기소를 했겠죠. 증거가 있었으면.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소를 못하고 이 부분
으로 이제 뭐 수사 관련해서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하면서 그거를 전제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공소장에 써 놓으셨는데 그런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공소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 누가 공범이고 어디까지가 직권남용인지에 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단독 범행인지 공모 범행인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아니 기소를 하는 거면 이제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률적인 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관해서 피고인을 어떤 뭐 기소한다라는 법률적인 판단을 하였으면 그 전제 사실에 관해서는 밝히시는 게 맞고 그래야 저희도 방어권을 행사하죠. 공범이냐 단독범이냐에 따라서 저희의 변소 취지가 당연히 달라질 텐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죠. 이러한 이고검장 변호인 주장에 검찰은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아 밝히기 어렵다고 반박하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달 6일 오전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이성윤 고검장 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 고검장 측은 향후 증거 관련 의견을 정리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예고했고 이에 따라 의혹에 연루된 고위 검찰 간부들의 증인 출석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재판 관련한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씨가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었죠. 이 여파로 지난 24일엔 결국 이들 부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조민 씨의 의사 면허는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관련 내용 상세히 짚어봤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씨가 지난 11일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여파로 오늘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가 됐는데요. 하지만 조민 씨 의사 면허는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오늘 이슈 플러스 박아름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 부산대가 이제 지금 조민 씨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만 해도 부산대는 조 씨의 부정입학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린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는데요. 오늘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키로 결정했습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공정위 자체 조사 결과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지난 11일 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 교수의 딸 입시 비리 관련 7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을 그대로 원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부산대는 조민 씨의 허위 스펙이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한다는 내용의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곧장 입학 취소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 행정처분이어서 향후 청문 절차를 걸쳐서 최종 처분이 확정될 방침입니다. 부산대는 최종 행정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약 3개월쯤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 대학원 입학이 취소가 되면 의사 면허 합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조민 씨는 지난 1월에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현재 서울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재직 중인데요. 이번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에 따라서 의사 자격을 상실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 의전원 졸업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보건복지부는 오늘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실제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그때 의사 면허 취소 사전 통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청문 절차 이후 최종 처분을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조민 씨는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부산대 결정에 불복해서 조민 씨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그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도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의전원 입학 취소와 이 의사 자격증 취소는 좀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재판부는 이 조민 씨가 고려대 입학 전형에 활용한 스펙도 지금 허위라고 지금 봤습니다. 이거 고려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고려대도 오늘 그 부산대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서 본교 학사 운영 규정에 의거해서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학사 운영 규정을 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그리고 입시 부정,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그 입학 전형 관련 부정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고려대 역시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민 씨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됩니다. 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최서원 씨, 이제 최순실 씨 딸인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입시비리 혐의로 이제 중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지금 검찰에 기소가 됐는데, 조민 씨 같은 경우는 기소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유라 씨와의 경우와 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조민 씨의 기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법조계에는 지금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정유라 씨 사안의 경우 당시 검찰은 2017년 6월에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정 씨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또 2차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안인 2018년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은 당시 시험 문제를 유출한 교무부장을 구속한 데 이어서 쌍둥이 딸까지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019년 11월 정경심 씨를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에 그 조민 씨를 공범으로 적시를 하고도 지금 현재 2년째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검찰이 조 씨에 대한 기소 판단을 늦추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아무래도 검찰로선 조국 전 장관의 부부를 모두 기소하고 정경심 교수는 구속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딸 조민 씨까지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의 인사로 조국 일가의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된 수준이기 때문에 조민 씨에 대한 기소를 주도할 구심점도 사실상 부재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가 조 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전원 입학 취소가 최종 결정되는 시점 전후로는 어떤 결정이든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일단은 검찰의 수사 결정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결송합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해서 죄송합니다의 줄임말로 요즘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유행어처럼 떠도는 자조 섞인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 연장으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는 와중에 예비 신혼부부들의 분노가 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인데 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냐고 할 수 있지만 유독 결혼식장에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집합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게 예비 부부들의 불만입니다. 이들은 최근 전국 신혼부부 연합회를 자발적으로 구성했다고 하는데 연합회를 중심으로 예비 부부들이 단체 활동까지 나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결송합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해서 죄송합니다의 줄임말로 요즘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 유행어처럼 떠도는 자조 섞인 신조어라고 합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인데 왜 불만을 토로하냐고 할 수 있는데 유독 결혼식장에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집합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불만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은 최근 전국 신혼부부 연합회를 자발적으로 구성했는데 오늘 기준으로 회원은 무려 2천여 명입니다. 이들이 최근 단체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천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 신혼부부 연합회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와 국회, 전국 지자체, 국민신문고에 공문 한 장을 보냈습니다. 공문은 정부는 형평성 있는 결혼식장 지침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들의 호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왜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결혼식장 입장 인원만 49인 제한이냐는 겁니다. 영화관이나 뮤지컬 연극무대와 같은 공연장은 좌석을 한 칸 띄우는 등 방역 수칙만 지키면 한 공간에 최대 5,000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최대 99인까지 참석할 수 있고 심지어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시회나 박람회는 출입명부만 작성하면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다른 곳들은 많이 규제가 완화가 되고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데는 인원 제한도 없이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특히 뭐 이거는 생계랑 관련된 얘기니까 좀 예외적인 얘기이긴 한데 버스나 전철 같은 경우에도 하나도 뭐 QR코드고 뭐 사람이고 거리두기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유독 왜 이렇게 결혼식에만 빡빡하게 구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은 200명에서 300명의 예식장 최소 보증 인원에 한참 못 미치는 49인 제한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데 그 책임을 현재 예비 신혼부부가 오롯이 떠안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지난해 공정위는 예식장 약관을 변경하면서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위약금 없이 예식일을 연기하거나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권고에 불과할 뿐 예비 신혼부부는 예식장에 제한 인원의 2배 넘는 보증 인원 요구와 답례품 강매, 위약금 지불로 눈물을 흘리고 이어 보건복지부와 공정위, 소비자보호원의 책임 회피로 또 한 번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강제 조치 하나도 없이 그냥 너희끼리 협의 봐라 하고 손 놓고 있는 상황이 너무 좀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그래서 저희는 특히 제가 진행하는 홀 같은 경우에는 보증 인원을 전혀 감축을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시고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자기는 따를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결혼식 제한 조치를 추가 완화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결혼식은 식사가 동반되고 장시간 밀폐된 실내에 있어 방역적으로 위험도가 크다며 식사 보증 인원은 당사자 간 사적 계약으로 행정명령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예비 신혼부부들은 정부에서 방역지침이란 이유로 사적 계약을 제한하면서 사적 계약인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며 논란을 방치하는 건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했으면 저는 어느 정도의 책임도 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혼부부랑 예식장이 사적 계약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웃긴 게 사적 계약이면 일단 왜 정부가 개입을 하는지부터 저는 의아하고 예비 신혼부부들은 크게 4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없는 49인 제한 완화, 좌석 뛰어앉기나 입장객 로테이션 등 대안 마련, 공정위 권고를 지키지 않는 예식장에 대한 정부의 강제력 있는 명령, 백신 인센티브 적용 등입니다. 귀 막고 눈 막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저희의 목소리를 좀 듣고 형평성 있게 바꿔주셨으면 하고 저출산이다, 뭐 혼인율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결혼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잖아요. 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신속하게 좀 생각을 많이 하셔서 좀 규제를 내놨으면 좋겠어요. 결혼 문제 관련 정부 부처 여성가족부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언론기사 등을 통해 예비 신혼부부들의 목소리를 모니터링하고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이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중수본과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며 예비 신혼부부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족하긴 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타 다중이용시설과 형평성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결혼식의 경우 사적 모임의 예외적 조치이고 동시에 짧은 시간에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등 행사의 특수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회는 다음 날을 끝으로 트럭 시위는 종료하고 다음 주부터 버스 랩핑 시위, 주차 시위 등 비대면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법률방송은 지난 6월부터 유튜브 쏜노문TV를 통해 성형외과와 싸우는 법을 알려주는 손영서 변호사와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간 갈등 상황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렸었는데요. 현재 성형외과 의사회로부터 제기된 손 변호사 징계 진정권에 대해 서울변의 조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13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의료계 대표 조직인 대한의사협회가 직접 손 변호사에 대한 형사고소 검토에 나섰다고 해 파장이 더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법률방송은 지난 6월부터 유튜브 손로몬 TV를 통해 성형외과와 싸우는 법을 알려주는 손영서 변호사와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간 갈등 상황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성형외과 의사회로부터 제기된 손 변호사 징계 진정권에 대해 서울변회의 조사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13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의료계 대표 조직인 대한의사협회가 직접 손 변호사에 대한 형사고소 검토에 나섰다고 해 파장이 더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박아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튜브 채널 손로몬의 TV를 통해 성형외과와 싸우는 법을 알려주는 손영서 변호사. 여러분 그럴 때는 무조건 경찰을 부르세요. 경찰을 무조건 부르세요. 뭐라고 하면 되는지. 성형외과에서 의무 기록지를 주던 안 주던 우선 경찰을 부르라는 손영서 변호사. 경찰 출동 기록이 남으면 합의에서든 소송에서든 병원에 불리한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제보자는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또 손 변호사가 병원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에 병원 비방글을 올리도록 지시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 변호사 지시를 따랐다가 병원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도 있지만 막상 일이 벌어지자 환자에게 짜증 섞인 화를 냈다는 제보도 법률방송에 들어왔습니다. 뭐라고요? 진짜 짜증나네. 경찰 조사에서는 하더라고요. 뭘 하십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뭘 하던가요? 환자분 제가 마이크를 드렸잖아요. 뭐라고 답변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유튜브 손로몬의 TV를 통해 같은 패턴의 소송이 이어지자 대한성형외과 의사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손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서울변회에 접수했습니다. 손 변호사가 성형외과의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악의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서울변회는 약 7개월 만인 지난 7월 중순 손 변호사에 대한 징계진정권 관련 예비조사에 착수했지만 징계진정서가 최초로 접수된 지 8개월째인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손 변호사 사안이 한 변호사 개인과 성형외과 업계 간 갈등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비단 이게 이제 성형외과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유사한 이제 범위라고 하면 뭐 피부과 그리고 미용을 담당하는 이런 과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한의협은 지난 28일 의사 회원들에게 손영서 변호사로부터 피해받은 회원들이 있다면 제보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배포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환자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사주하는 등 병원의 평판이 저해될 만한 행위를 교사하고 있다며 관련 현황에 대한 파악 및 제보를 요청드린다는 내용입니다. 대한의협은 사례 수집을 통해 서울변회의 징계 절차와 관계없이 의협 차원의 형사고소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실은 이제 변협 같은 경우에도 그 자회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뭐 어떤 징계가 어떤 형태로 내려진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서 충분하게 이제 법률적인 이런 논의를 거쳐서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법적 대응까지도 이에 대해 손영서 변호사는 재차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의료업계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법 위반을 지적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손 변호사는 법률방송 취재진에 의사들의 직업윤리의식 부재 위에서 이어진 진료 행위, 도덕적 해이, 의료법 위반을 지적하며 왜곡된 성형수술 문화와 성형산업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 그러나 의사회에서는 자성을 하거나 철저한 준법 교육을 하는 대신 서로 결속해 비호하려고만 한다며 만약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당당히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 손 변호사는 환자분들의 인격권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강자의 대항에 맞서 싸우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헌신적으로 돕는 이 활동을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와는 별개로 한 성형외과 부작용 피해자가 손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진정권은 최근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해당 피해자는 변호사 단체의 제19 감싸기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의협 차원의 법적 대응까지 본격화되면 손 변호사와 의료업계 간 분쟁은 당분간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릉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간 갈등, 이른바 로톡대전에 법무부가 봉합이 아닌 가세태세를 보이며 또다시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간 변협과 로톡 간 날선 신경전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로톡은 합법 플랫폼이라는 취지로 언급을 하는 정도였지만 지난 24일엔 브리핑을 통해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슨 얘기들이 나왔는지 살펴봤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간 갈등, 이른바 로톡대전에 법무부가 봉합이 아닌 가세태세를 보이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 그간 변협과 로톡 간 날선 이 신경전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은 이제 합법 플랫폼이라는 취지로 언급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온라인 법률 플랫폼 관련해서 브리핑을 열고 첫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이제 로톡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서 광고형 플랫폼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 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변호사 단체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법률 서비스 질이 낮아질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리걸테크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로톡 서비스가 지난 2014년 2월에 이제 출시가 됐고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이 로톡을 두고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번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두고 뭐 늑장 대응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렇게 변호사 무더기 징계 가능성이 나오게 되기까지 이제 법무부는 그동안 뭐 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법무장관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로톡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서 양측의 갈등을 부추긴 거 아니냐, 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계속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자본에 종속된 변호사는 상당히 두려운 겁니다. 수사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직접 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한 거죠, 사실상. 그럼 누가 또 그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굉장히 처신이 저는 부적절했다라고. 서울변에는 스타트업의 경우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라면서 이제 넘어가다가 이후에 스타트업이 아닌 구글이나 카카오톡 등 대기업이 변호사를 장악한 뒤에는 과연 플랫폼을 우려하지 않을 거냐라면서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스타트업이란 스타트업 업체가 플랫폼을 운영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시지만 만약에 특정 대기업이 거대 자본으로 가지고 똑같은 영업을 한다면 충분히 업계를 장악할 수 있고 그때도 과연 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네, 이렇다 한들 이미 변호사 이 무더기 징계 주사위는 좀 던져진 상황인 것 같은데 로톡 가입 변호사에게 이제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변협은 사실상 좀 징계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변협은 지난 11일에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이제 오늘이죠. 25일까지 징계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변협의 이러한 소명 자료 제출 요구는 이제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제 변협은 오늘까지 제출된 소명서를 토대로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서 현재는 말 그대로 폭풍 전야의 상황입니다. 네, 폭풍 전야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또 변협을 비판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 103명은 광고 규정 계약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로톡 가입 변호사도 포함이 돼 있고 또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변호사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변협의 공포 통치를 대단히 염려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는
식으로 플랫폼 이용 변호사들 또는 조금이라도 그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회원들을 매변노라고 모욕하고 공격하고 있다며 변협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성 문화를 대단히 염려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동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변협이 지금도 아시다시피 법무부에서 유권 해석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 검찰에서 판단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거를 광고 규정을 통해서 회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징계까지 한다는 건 그거는 처사에 맞지 않다. 네, 들어보니까 이제 변협의 이런 뭐 징계권 행사가 부당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이 곧 장 기자가 보기에 이 로톡을 찬성한다라는 결론인 것으로 보이나요? 아닌가요? 네, 이들이 보낸 보도 자료를 좀 보면요. 이제 징계 반대 변호사 모임은 일단 로톡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동안의 로톡의 원론적인 입장이 보도 자료에 잠겨 있는데요. 이제 보도 자료에는 로톡을 운영하는 로엔컴퍼니는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미 변협 서울회에 의해서 고발된 적이 있지만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서 보도자료에는 불기소 처분에 의해 변호사들은 법률 플랫폼 사용이 합법이라는 점에 신뢰를 갖고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로톡의 합법성과 변협의 부당성이 교묘히 섞여 있는데요. 다만 이들은 징계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것이지 이제 로톡에 대한 찬성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럼 로톡에 대해서 뭐 찬성한다 이런 것보다도 이제 변협에 로톡에 찬성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거는 거기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반감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로톡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회원 징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윤성철 공동대표는 국가기관인 법무부보다 이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의 판단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로톡가의 변호사들의 소명을 들은 변협이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향후 같이 움직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변협과 로톡의 갈등이 좀 업계 안팎으로 좀 번지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당사자인 양측의 대립도 좀 첨예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변협은 로톡이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현행법을 위반해서 이제 소비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허위, 과장, 기만 광고를 수행했다면서 이제 로톡 운영사인 로엔컴퍼니를 어제자로 공정위에 고발했고요. 이에 로톡은 대한변협은 허위 사실 유포를 멈추고 법률가 단체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응수했습니다. 한편 로엔컴퍼니 측은 공개된 판결문을 직접 구매해서 판결문 검색 서비스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기업의 판결문 검색 서비스에 대한 이제 판사들의 우려도 일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뭐 접전 모색이 가능한 싸움인지 아니면 어느 한쪽은 뭐 부러져야 끝나는 진검승부인지 소명 자료를 받은 변협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보기,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그리고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거법에선 다중 피해범죄 대응 방법과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 2심 선고, 미성년 후견인 양육비 청구권 등 법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네,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보기, 오늘은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올해 초 국민들의 이제 공분을 샀던 굉장히 끔찍하고도 미스테리한 사건이죠. 이 사건 개요부터 한번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2월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었는데요. 그 친모로 알려졌던 그 김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셌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 김 씨의 친어머니인 석 씨가 이 여자아이의 친모로 밝혀져서 굉장히 그 반전을 거듭하고 기이한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졌던 논란이 제기됐던 사건입니다. 모녀가 지금 각각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인데 판결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친모 석 씨는 줄곧 범행 사실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법원은 지금 어떤 근거로 석 씨를 친모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까? 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혈액형 그리고 기타 재반 사정을 다 참작해서 친모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먼저 유전자 검사는 국가수 본원, 또 대구연구소, 부산연구소, 대검 등 여러 곳에서 모두 석 씨가 친모라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또 혈액형 같은 경우는 아이가 A5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모로 처음에 알려졌던 김 씨 같은 경우는 BB로 인한 B형이기 때문에 A5형의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석 씨 같은 경우는 BO의 B형이기 때문에 네. AO의 딸을 낳을 수 있는 것이었죠. 네. 그리고 또 기타 재반 사정 같은 경우에는 이 석 씨가 경찰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무렵에 그 한 달 동안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는데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또 생리대를 아이를 임신했을 법한 그 시기에 원래 구매하던 그 패턴에서 그 임신했던 그 시기에는 구매 이력이 없는 등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은 석 씨가 친모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좀 관리가 좀 허술하게 이루어졌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좀 이것만으로는 좀 바꿔치기를 했다라고 좀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원이 석 씨가 바꿔치기 했다고 판단을 내리게 된 좀 중요한 근거가 뭘까요? 네, 탯줄, 식별띠, 그리고 몸무게를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렸는데요. 탯줄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병원에서 나올 무렵에는 탯줄을 달고 있다가 나와서 이제 탯줄을 떼게 떨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그 집 안에 있는 어떤 렌즈 케이스 안에서 탯줄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즉 아이가 병원에서 이미 바꿔치기가 됐다는 것으로 확인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몸무게 같은 경우는 몸무게가 원래 그 3.485kg으로 확인이 됐던 아이가 갑자기 그 하루 만에 225g이나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아이의 몸무게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하거나 혹은 뭐 유지가 되더라도 하는 거지 이렇게 큰 수치가 갑자기 빠지는 경우는 흔치 않아서 그 당시 간호사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혹시 다른 아이인가? 라는 의심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식별띠 같은 경우는 발목에 있던 식별띠가 빠져버린 것을 간호사가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손목에 달려있는 식별띠는 빠지는 경우가 있어도 발목에 달려있는 식별띠는 일부러 빼지 않으면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한 간호사가 누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나 이런 의심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석 씨의 딸이 출산한 아이, 즉 바꿔치기를 당한 아이는 아직 좀 행방이 밝혀지지가 않았죠? 네, 아직 석 씨가 이제 몰래 데려온 그 외손녀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더라도 석 씨가 아이를 어디서 어떻게 낳았는지, 또 낳은 후에 어떻게 데리고 있다가 병원에서 바꿔치기를 한 것인지, 또 그 아이는 살해를 한 것인지, 어디에 숨기고 있는 것인지 전혀 밝혀지지가 않아서요. 석 씨는 또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번 사건과 법원의 판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굉장히 기이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생긴 것이라고 보겠는데요. 법원에서는 아마 끝까지 석 씨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충분히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잘 채집하고 해서 좋은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석 씨가 1심 선고 하루 만에 이제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고 이제 친언니인 김 씨의 이 항소심 선고 공판이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좀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은 미성년 후견과 양육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오늘 어떤 판결 가져오셨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예. 김모 씨하고 이모 씨는 결혼을 하고 슬아의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요. 부부 사이의 갈등이 이제 심해져서 남편인 이 씨가 집을 나가게 됩니다. 이제 2년간 홀로 아들을 키우던 이제 김 씨가 결국 이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제 불행히도 이혼 소송 중에 이제 김 씨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김 씨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외손자를 키우게 되는데요. 이제 이들 부부는 이제 사위였던 이 씨가 외손자의 그 아버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전혀 못한다는 이유로 이제 본인들이 친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위인 이 씨의 친권을 상실시켜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고 그 외손자에 대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해달라 이런 재판을 청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네, 지금 이번 사안과 같이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상실시켜달라라는 이런 청구가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친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영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그런 행복과 이익을 이제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면 가정법원은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살 곳을 지정하는 거나 아니면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해서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친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아이의 부모가 아닌 뭐 제3자임에도 부모의 친권을 이제 상실을 시키고 아이에 대한 친권을 뭐 행사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부모가 모두 사망해서 친권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앞서 보았듯이 부모가 있는데 친권을 너무 남용해서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친권의 전부나 일부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성년자를 보호, 교양하고 이제 법률 행위를 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요. 이런 사람은 이제 미성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미성년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 이런 분들이 미성년 후견인이 되어서 부모 대신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아이 아빠나 엄마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연로한 조부모나 외조부모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양육비 청구를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현재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안의 경우에도 이제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간에 양육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유추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나요? 이제 우리 대법원은 이제 친권의 일부 제한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러니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뭐 부양 의무나 이런 그밖에 권리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미성년 후견인이 이제 양육을 하더라도 결국 그 양육비를 전국적으로는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갖는 부모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뭐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양육비 청구를 아빠 엄마한테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정의관념에 이제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런 실정법의 입법 정신을 살려서 유추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오늘 잘 사는 법 좀 내용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부부 사이의 양육비 갈등 외에도 오늘 살펴본 것처럼 조부모나 외조부모하고 갈등들이 많이 생겨서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양육비라는 것은 아이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어떤 장치이기 때문에 이제 누가 키우든지 양육 의무가 있는 사람은 실제로 키우는 사람한테 이제 금전적으로라도 이렇게 서포트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힘들더라도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식으로든 부모로서 의무는 좀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음주운전 교통사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렸다고 하는데요. 관련 얘기 윤수경 변호사 이슈소 법과생활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 52살의 김모 씨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그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그 정일인 씨를 치어 숨지게 해서 재판에 넘겨진 바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9%로 조사가 됐고요. 시속 50km의 제한 속도보다 30km를 초과한 시속 80km를 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사고로 숨진 피해자 정일인 씨는 신학 박사 과정 중의 학생으로 나이가 28살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샀었습니다. 네. 잘못을 좀 뭐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속죄를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가해자 김 씨가 이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또 이제 오늘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 오늘 어떤 결과가 나왔죠? 네, 그 오늘 열렸던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내는 사죄 편지를 유족의 대리인에게 보내기도 했고 유족이 형사보상금 용도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그럼에도 유족은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족은 피고인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징역 1, 2심에서 모두 징역 8년이 나왔지만 현재 지금 유족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고 관련해서 좀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가 지금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는 좀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모 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것은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6년보다 무거운 형량이기는 합니다. 그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그 위험운전 치사죄의 그 형량과 그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 기준에 있어서 최고형을 선고받은 것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항소심의 경우에도 1심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보통 이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면은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그 범죄를 중하게 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이제 개인은 물론 한 가정, 나아가서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을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번과 같은 비극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좀 무관용 원칙을 음주운전에 적용을 해서 엄정 대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법, 오늘은 투자 관련 다중피해 범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 그리고 이 P2P 캐릭터 등 뭐 투자 관련한 다중피해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 다중피해 범죄가 무엇입니까? 네, 다중피해 범죄란 일정 기간 반복해서 범죄 피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경제가 좀 어려워진 탓인지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믿기로 하여 가상자산 또는 P2P 캐릭터 투자, 다단계 사업 참여 등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떠한 방식으로 이 범행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최근에 이슈가 되는 가상자산 피해 사건의 경우에는 요런 사건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해당 가상자산이 가치가 급등할 거라고 하여 투자 설명회 등을 하여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여러 기관과 MOU 체결도 하고 가상자산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격이 급락해서 보면 사실상 폐업 상태이고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작년에도 있었고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P2P 방식으로 캐릭터 등 일정한 추상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고 이를 되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사업은 누군가 꾸준히 이제 계속 자산을 매입해 줘야지만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요. 결국 마지막에 매수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폰지 사기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두 구조 모두 일정한 플랫폼에서 추상적인 뭐 가상자산이나 캐릭터 등에 투자를 하고 거래한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플랫폼을 이용하여야 다수로부터 자금을 끌어당기기에 좀 좋고 추상적인 대상에 투자하도록 하여야지만 원가 대비 좀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이런 범죄 유형의 좀 특성 때문인데요. 먼저 이 같은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이제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사업 운영 의사가 없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수익을 준다면서 자금을 모집하였는지 좀 살펴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사업을 할 것처럼 좀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판단하면 사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 없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자금을 또 조달했으니까 유사수신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상자산이나 또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캐릭터 등은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한 그냥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이제 사건 관여자들은 모두 다 자신의 책임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게 되고 그만큼 이제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게 되는데요. 그 책임 전가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급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들을 쭉 추적해 가다 보면 직급이 가장 높은 대표이사한테 좀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이제 책임이 몰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 입장에서는 자금 관리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놨는데 자신이 범죄 행위의 수괴가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진짜 문제인 자금 모집책을 가장 높은 지위 자금 모집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모두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 수익이 대부분도 사실은 자금 모집책이 실제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와 같은 범죄로부터 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투자자들은 누군가가 이제 투자라고 하면 잘 모르면 안 하시는 것이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은 일반적인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채 발행 등 정상적이고 제도적인 자금 모집이 아니라면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이 사실 더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사업자들이 결국은 이제 다중피해 범죄의 수괴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사업자들은 이제 자금 모집책이 말만 믿고 자신이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모르고서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범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금을 모집해 준다고 하면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금의 모집 방법이나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챙기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또 대중을 상대로 한 사업을 한다면 사업 모델이 구상이라든지 아니면 자금 모집 부분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문가의 조언을 좀 자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비용이 지출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또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다고 해도 자신이 이제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해 주게 되면 전문가더라도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조언을 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무 전문가는 세무적인 이슈라든지 회계적인 이슈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고 사기나 유사수신 또는 뭐 배임 등의 문제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법률 전문가에게만 또 의존할 수도 없는 게 법률 전문가는 다 역시 회계라든지 세무 이슈에 좀 약할 수가 있고 기술적인 부분을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에 맞는 정확한 전문가들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좀 오늘 다중피해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뭐 투자자도 사업가분들도 일단은 한 번쯤 의심을 해보고 조심을 하는 게 좋아 보이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